구독, 좋아요. 현재 경기도청 보좌관이 하도교체 파일 삭제를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나 감찰을 안 하신 겁니까? 저희가 뭐 이걸 감찰할 내용인가요? 아니 그럼 보통 도청 그만두는 직원은 공용 이게- PC 들고 나가 없애도 이게- 되는 겁니까? 관련자들 모두 퇴직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소속 직원 신분도 아니어서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왜 이 사람이 경기도 국감에 나오는지 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왜 지사님도 김현지 눈치 보세요? 분명히 아니, 이거 보세요, 퇴직 의원님. 직원이라 하더라도 김현지 눈치를 보다니요. 왜 말씀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공용 언제 PC 눈치를 봤어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공용 PC를 들고 나갔고 교체하라고 하고 삭제하라고 합니다. 앞으로 경기도청을 나가는 직원은 이렇게 공용 PC 교체하고 삭제해도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예, 김현지 경기도청 비서관을 하고 있을 때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지적을 했는데, 자, 경기도지사는 왜 우리 국정에서 김현지 얘기를 하냐면 좀 짜증을 내거나 거절하는 양상인데, 이게 중요한 공용 PC 관련이나 하드 교체, 증거 인멸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좀 부각이 됐는데, 자, 그 문제 시작할까 합니다. 2부 강전의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나온 김에 김현지부터 한번 좀 이야기 네. 하는데, 김현지 국감 시작일에 휴대전화 교체됐다고 해서 논란이 됐었잖아요. 민주당은 근데 약정 기간이 끝나서 신형으로 뭐 기기 변경을 했다 이렇게 했다가 최근에는 그것으로 하면 좀 불리할 것 같은지 이제 막 완전히 부정하는 또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 김현지 실장이 등장하지 않고 예. 민주당 의원들이 마치 대변인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 그게 굉장히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근데 이렇게 자꾸 의혹이 있으면은 김현지 실장이 그냥 시원하게 사실 국감에 나와서 한번 털고 가면 되는 거거든요. 휴대폰 교체한 것도 결국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유가 어땠던 간에 이러한 의혹과 관련 없다, 떳떳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본인이 나와서 제가 새로 나온 모델 한번 써보고 싶었습니다. 뭐 누가 권유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목조목 얘기 잘한다고 하잖아요. 네. 예, 그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말씀 잘하시는 거 우리 국민들 앞에서 보여주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민주당에서 결국에는 저는 김현지 실장 출석 안 시키려고 이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원래 운영위도 15일 날 열어서 이제 11월 초로 예정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김현지 실장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하겠다라고 했는데 운영위 자체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이번 달 말로 아예 밀어버렸죠. 근데 이 그 15일 날 원래 예상이 됐었던 것은 제일 중요한 게 김현지 실장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였는데 민주당에서는 뭐 운영위는 어차피 다른 상임위 다 끝나고 하니까 급한 거 아니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를 그 해명을 누가 고지곧대로 듣겠습니까? 결국에는 지금 대통령실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오더가 내려온 게 아닌가 싶어요. 처음에 우상호 정무수석이 100% 출석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었거든요. 한겨레와의 지면 인터뷰뿐만이 아니라 뭐 몇 군데 언론과의 인터뷰 과정에서도 출석 전후로 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뭐 결국 우상호 정무수석이 실제로는 그 안에서의 위치라는 것이 미미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방증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본인이 직접 나와서 해명을 하면 되는 것인데 이를 참 민주당과 대통령실을 키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멸공님이 김현지 없는 김현지 국감. 맞아요. 그러네요. 진짜. 조의대 예. 없는 조의대 청문회 이런 그러네요. 것처럼. 예, 네. 주사랑님은 껌 깨나 씹은 현지가 나올 리가 이렇게 하셨고, 아마 그 아이디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껌 좀 씹는 언니 네. 이야기 좀 하시는 것 같고, 업로드님은 김현지 그대로 두면 국힘은 우파 정치가들이 아니다. 김현지 문제는 잡아야 된다.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냇물님은 김현지 씨 좋은 말 할 때 나와 상당히 경고죄로 이야기를 해주네요. 예. 근데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직접 한번 확인하고 싶으실 거예요. 네. 최근에 이제 안 나오겠다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제보가 오는 것도 있고, 특히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과거에 본인이 성남시 의원을 하면서 그렇죠. 네. 대통령이 성남시장이었던 시절에 그 옆에 있었던 김현지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기인 사무총장 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거 보셨죠? 네. 대통령 옆에 있는데, 물론 그때는 그 변호사였습니다만 변호사. 이제 팔짱 끼고 예, 예. 본인은 앉아서 다리 꼬고 앉아 있는 사진도 있죠. 이런 모습들, 그것도 다리 꼬고. 네. 이런 거 보면은 이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불관계와는 좀 다른 상황인가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고 아니 저는 그런 것도 처음 봤어요. 시민단체를 하면서 시장셀 옆에 방을 얻어서 있었다라는 거 그것도 국민들께서 보시기엔 너무 의아한 상황이잖아요. 아니 저럴 수가 있나? 그리고 결국에는 시에서 나오는 보조금으로 다 운영을 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의혹이 점점 증폭이 되고 있고 특히 뭐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다뤘던 것 같은데 그 성남의제 20일 네. 그 커뮤니티 게시판에다가 그 너바나 0415 요 아이디를 가지고 쓴 글들을 보면은 그 네트로폴리탄 유니버시티에 자기가 등록했다. 근데 이제 그 네트로폴리탄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사이버 대학 같은 건데 그 운영자가 이제 간첩 뭐 이런 걸로 황인욱 형을 씨. 네. 받았던 것들이 나오고 자꾸 요즘에 뭐 경기동부 연합과의 관련성이라든지 그거는 박정훈 의원이 좀 중심적으로 파헤치고 얘기를 있는데 했죠. 네. 이런 의혹들은 털고 가야 됩니다. 만약에 이번에 안 나오면 이 정권이 그걸 인정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우리 국민을 대신해서 저희 국민의힘은 5년 내내 계속 그 제보를 받고 여기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도대체 뒤에 무엇이 있길래? 아 맞아 그것도 나왔잖아요. 이번에 녹취 나온 거 네, 녹음 6천만 파일이야. 원 정도는 지사님들 대선자금 갖고 있는 스캔들. 걸로. 네. 네. 6천만 원은 지사님들 갖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300만 원은 어디서 땡겨오겠다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본격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근데 앞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이 박정훈 의원의 최근에 이제 제기가 있었고 네. 휴대전화 관련된 교체도 지금 제기를 해주셨잖아요. 박정훈 의원이. 그렇죠. 근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금 고발을 했는데 그 고발한 사람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걸 보니까 이성윤 저 지금 보이죠? 이성윤 의원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고 김동아 의원 옛날에 대장동 막내 변호사였죠. 이거 다 김동완. 보니까 이재명 변호인들이네요. 그렇죠. 이재명 변호인들이 지금 민주당 차원에서 하긴 합니다만 변호사들이 나서고 있네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변호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의원이 아니라 변호인들이. 왜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정관 출신 변호사들 그 이성윤 의원 같은 경우 검사장 출신이잖아요. 이런 네. 사람들을 써도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써도 재산이 줄지 않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저수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데 변호사를 써도 재산이 줄지 않는데 그 변호사들에게 자리를 나눠주고 있어요. 작년 총선 과정에서는 대거 공천을 받아서 국회로 들어왔고 이번에도 뭐 유엔 대사 차주훈 변호사가 또 김현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김현지 실장에게 이재명 변호사가 본인이 받아야 되는 성공보수 2천만 원을 김현지 실장이 받도록 하는 이 소송 의뢰인이 네. 그때 돈을 제때 안 줘갖고 소송을 했는데 그때 변호사가 차지훈 지금 유엔 대사예요. 뭐 대통령의 연수원 동기이기도 하죠. 뭐 이런 사람들한테 자리를 나눠줌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변호사 비용을 대납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있는 건데 뭐 그건 차지하고서라도 지금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저렇게 뭐 고발장 들고 가는 거 뭐 사실에서는 자랑스러워 보이는 듯한 표정이긴 합니다만 강성 지지층들이 보기에나 뭐 박수 쳐줄 일이지 중도적인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실 거고요. 나중에 저 사진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뭐 대통령의 뭐 인기가 뭐 끝까지 가겠습니까? 얼마나 가겠습니까? 나중에 본인의 흑역사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박지원 장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지원 YTN 라디오에 출연해서 그간에 했던 좀 발언의 행적과 다른 이제 양상으로 변했어요. 물론 이제 예상된 어느 정도는 예상된 바였는데 그 장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지원 자신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엊그제까지는 국감의 증인으로 출석해야 된다, 즉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국민의힘 음해에 따라가주면 똑같은 난장판이 국정감사장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한 사람의 아내인 그분한테 안방마님이라는 등 여성으로서 참지 못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김현지 국감에 나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바꿨어요. 뭐 시그널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이제 연막작전을 치다가 이제 마지막 오니까 이제 혼란 전술을 쓰다가 이제 다시 자리로 온 것 본색을 드러낸 것인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박지원 의원은 예전부터 이제 김현지 실장이랑 개인적으로 자기가 안다라고 방송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실장으로 가기 전에 그
총무비서관이었던 시절에도 본인이 통화를 해서 이런저런 상황인데 나오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하니까 본인은 안 나가겠다고 이야기한 적 없다. 그리고 그때 정확히 전의에 불타고 있더라라고 박 전 의원이 네. 라디오에서 말씀하시는 걸 제가 운전해 가면서 들었었거든요, 우연히. 네. 근데 그때 말씀하실 그때는 자기가 총무비서관일 때 통화를 했었던 거기 때문에 이미 실장이 되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는 이제 또 최근에 통화를 하신 것 같은데 이제는 뭐 나가지 않는 상황으로서 어느 정도 대통령실에서 정리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본인은 이제 박지원 의원은 김현재 실장이 나오는 게 맞다라고 본인이 오랫동안 정치를 해오셨으니까 그게 이 정권에도 부담을 덜 주는 길이라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이제는 뭐 안방마님이다 여성으로서 참지 못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마치 국민의힘에게 모든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 것 마냥 프레임을 전환시키면서 이제 안 나오는 게 낫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한 번 나오고서 털면 되는 건데 이렇게 일을 키우는 것 이게 오히려 국민들을 의아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요. 도대체 김현지가 뭐길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어쩜 이렇게 김현지가 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네, 사람 하나를 꽁꽁 싸매고 있는 건가? 근데 우연히 또 대통령이 어쨌든 정치계로 완전히 들어오기 전부터 성남에서 변호사로서 활동을 할 때부터 같이 하셨던 초창기 멤버고 지금까지 나온 것들 보면은 어쨌든 안방마님이라는 게 어떤 비하적인 표현이라고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분이 총무비서관도 했고 이번에 녹취 같은 것도 나온 거 보면 뭐 선거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다 관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뭐 제초제라는 이야기도 있고 레드팀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거는 본인들 친명 그룹에서 나오는 표현들이지 않습니까? 뭐 김지호 대변인 이런 사람들이 쓰는 표현인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본인이 안에 살림을 운영을 했던 사람으로 보여요. 그럼 더욱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들 앞에서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 자, 김현지 문제 먼저 나가서 좀 살펴봤고요.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깜빡하신 분들이 있으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오늘 아침에 좋겠습니다. 제가 예. 아침에 다른 방송을 하나 하고 왔는데 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설주환 변호사 있잖아요. 예. 설주환 변호사랑 방송을 같이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예, 제가 무슨 얘기하던가? 국감에 증인 나가는 거냐 예. 주진 의원이 신청한다는데 그랬더니 본인이 채택돼야 나가는데 그러니까 나갈 의사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채택이 안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왜냐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 협조가 돼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존엄 현지를 건드리는 존엄 현지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리고 사임계를 냈다라고 지금 설주환 변호사는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에 있어서 진술 번복하는 과정에서 같이 있었다라는 변호사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는데 본인이 증인 채택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설주환 변호사가 증인 채택이 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건가요? 본인은 똑똑하니까 그렇죠. 본인은 한마 할 얘기도 좀 있고 뭐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 봅니다. 설주환 변호사가 근래 여러 이야기 이화영 관련 사실은 이화영의 연어 그죠. 술파티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좀 밝혀줬잖아요.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네. 박상용 검사가 이번에 국감으로 증인 출석을 해서 이제 그 설주환 변호사와 본인이 통화했었던 얘기 그 내용 안에 설변이 이제 김현지 실장에게 그땐 보좌관이었죠.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이 소송과 그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대한 질책성 이야기를 들었던 거 이런 거를 박상용 검사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게 이제 국감장에 현출이 됐던 얘기죠. S우님은 채택을 못하는 거죠. 팩폭만 할 테니까 그렇죠. 아마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나오면 이제 당시의 상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지겠죠. 어떤 상황 어느 시점에 김현지가 전화해서 어떤 톤으로 어떤 내용으로 그런 내용이 조금 더 국감에 생생하게 전해질 테니까 아마 그런 장면 팩트가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민주당이 떨고 있는 것 대통령이 떨고 있는 장면이겠죠. 자, 이번에는 제1공관장 대사관 현실로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심각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캄보디아 상황이 워낙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제1공관장이 또 비어있다. 캄보디아 대사가 비어있다 알려졌었죠. 지난번에 조지아주 구금 사태 때 우리 대사들 또는 총영사가 담당해야 될 그 공석들
비어 있으면서 공석이 되면서 벌어진 초유의 상황들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4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외교 현장을 이끄는 사실상 국익을 다른 국가에 가서 가장 뭐 하나하나 챙기고 있는 이런 대사, 청영사가 공석이 아직도 많다는 겁니다. 지휘관 없는 대사관이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건데 지금 한국인 사망 사태가 발생한 캄보디아를 비롯해서 173개 제2공관 중에 4분의 1 정도가 여전히 이 공관장의 공석 상태다. 이렇게 지금 알려졌네요. 그렇죠. 지금 정부에 대해서 네. 지난주에 있었던 여론조사를 보면은 가장 못한다라고 국민들께서 뽑은 분야가 외교예요. 외교. 왜냐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가장 큰 현안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의 관세 협정 이거가 큰 상황이었는데 처음에는 가서 뭐 합의문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됐다라고 하더니 다 거짓말인 거 들통이 나버렸잖아요. 네네. 지금까지도 정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에이펙 전에 한국에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시진핑을 만나러 오는 거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에이펙도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이게 정기 기간 동안에 참석을 안 하면은 굉장히 그 안고 없는 찐빵처럼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의 외교력이 굉장히 심판대에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캄보디아 사태가 터지니까 이게 일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캄보디아에 지금 7월에 그 박정욱 대사가 이임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그 이유는 대통령이 6월에 본인이 취임을 하고 후임자 인선이 없는 상태에서 대부분의 대사들에게 2주 있다가 나가라. 라고 통보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캄보디아 사태는 정말 이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실종 신고 같은 것들이 빗발치고 있다는 걸 우리 정부에서도 알고 있었거든요. 재작년에는 뭐 한 10명 안팎이었던 신고가 작년에는 220건, 올해는 1월부터 8월까지 330건의 신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사관에 파견하는 경찰도 원래 1명이었는데 3명으로 인원을 좀 늘린 상황이었습니다. 이 정도 갖고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음번 후임자를 결정을 한 상태에서 이임을 시켰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국민들께서는 그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2인자들이 있기 때문에 네. 직무대리 형태로 일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가 캄보디아 정부와 이제 교섭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급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급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형태로 우리의 대사가 아닌 사람이 간다는 거, 대사의 직무대리 이런 사람이 간다는 거는 외교적으로도 결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대학생 사망 사고가 있었고 그분 이제 결국 어제 그 부검을 하고 화장을 하는데 그 화장하는 그 사원이 있어요. 네. 그 사원이 그 무연고자들을 많이 인치를 해놓는다고 합니다. 근데 보도가 나온 걸 보니까 그 안에 한국인 4명이 지금도 인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50대 남성 1명 그리고 60대 남성 3명 이렇게 인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 외교부에서는 이들은 다 그냥 병사한 거다. 어떠한 범죄와 연루되어 있다는 증거는 지금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원에서 가지고 있는 보고서에 그 4명 중에 3명은 사인이 지금 심장마비라고 되어 있대요.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 그 캄보디아 교민들 말로는 캄보디아에서 나오는 것들을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로 사망을 했을 때도 의사에게 돈을 주면 의사가 심장마비라고 사인을 해준다는 거죠. 이런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그 돌아가신 대학생 같은 경우에도 고문에 의한 심장마비였던 거잖아요. 지금 이제 캄보디아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 정부가 더 외교력을 보여서 이분들 이미 사망하셨지만 막 부검 같은 게 가능하다면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야 되는데 외교부에서 범죄 혐의점 없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외교 분야에 있어서 이재명 정부를 믿을 수 없다라는 기조가 깔려가고 있는 상황에 이 대사들이 제대로 임명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이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상황은 조금 압축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우리 지금 강기현 변호사님. 키드님 캄보디아로부터 코리안 데스크 거부당함 국격 보소. 그러니까 바로 코리안 저거예요. 데스크가 거부당했나요? 그렇죠. 코리안 데스크가 지금 되질 않고 있어요. 우리 야. 정부에서는 코리안 데스크가 뭐냐면 우리 경찰이 예. 현지에 가서
공조 수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네네. 수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캄보디아 당국에서 허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 내에서는 자기네 경찰이 우선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캄보디아 경찰에서 그러니까 지금 자기네가 수사를 해서 그 자료를 우리에게 넘겨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그 자료를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이번에도 범죄단지들 뭐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우리 언론들이 찾아가니까 카메라 가니까 조그맣게 나간 것처럼 다 막 방들이 비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형태로 경찰이라든지 급습을 할 때 이미 도망간 게 캄보디아 경찰로부터 이러한 정보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들이 현지에서도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배우로 지목되고 있는 그 프린스 그룹 같은 경우에는 캄보디아 정계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코리안 데스크를 반드시 설치를 해서 우리 경찰력이 캄보디아에 투입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게 시간도 굉장히 급박한 게 이 사람들이 뭐 그 근방에 있는 미얀마라든지 다른 나라로 지금 흩어져 가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더 찾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뭐 코리안 데스크에 대해서 먼저 말하자면 설레발처럼 우리 국민들한테는 다 될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캄보디아 정부와 지금 협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그러니까 TF를 구성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TF의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캄보디아에서 수사한 내용을 우리가 받아서 쓰는 건데 이거 정말 너무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키드키드님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정말 잘 짚어주셨다고 생각해요. 예. 실제로 단독 보도가 있었네요. 제가 이 상황을 아침에 보지를 못했는데 지금 어제 밤늦게 단독 보도가 중앙일보가 있었네요. 캄보디아 우린 한국서 범죄 당해도 공개 안 해. 코리안 데스크 거부 이런 제목으로 나왔고요. 캄보디아 정부 고위 관계자가 정부 합동 대응팀과 면담 자리에서 어떤 얘기했냐면 한국을 사돈의 나라라고 생각한다. 중국인의 한국인 대상 범죄를 심각하게 보고 범죄 단속을 적절히 하고 있다. 그러나 하면서 이 관련된 코리안 데스크는 거부하겠다. 아마 이제 초기에 정부가 코리안 데스크를 대사관 내에 두겠다고 하면서 비난이 꽤 많았어요. 네. 아니 무슨 가서 현지에서 캄보디아 경찰들과 합동으로 그것을 예를 들면 상황을 파악하고 긴급하게 구조하게 되면 현지를 급습하고 하려면 이게 한 팀이거나이지 무슨 코리아 그렇죠. 우리 대사관에 그 데스크를 두냐 이래서 논란이 있었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근데 지금 이제 아마 캄보디아에 그러면 캄보디아 경찰에 있는 곳에 우리 경찰이 현지에 가서 공동으로 대응을 하는 이걸 제안한 걸로 보이는데 그건 거절한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캄보디아 측에서는 함께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결국 수사에 대해서는 캄보디아에서 단독으로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쪽 총리가 뭐 우리 그 한국인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몇 가지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빠른 소리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현실적으로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국민들께서 이렇게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참 그 와중에 지난주 토요일 날 오전에 비행기가 이제 전세기 우리 네. 국민들 세금 갖고서는 64명을 데리고 왔는데 이들이 5명은 자진해서 들어오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고 59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캄보디아 쪽에서 체포돼 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피해자성보다는 피의자성, 범죄자로서 더 높은 그 생각이 있는 분들인데 이걸 왜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전세기를 띄어서 데리고 오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치 구출해 오는 것처럼 그렇죠. 무슨 영웅적인 장면처럼. 그렇죠. 그거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김병주 의원이 그 본인 지역구 남양주의 뭐 학생 그 청년을 찾으러 갔더니 거기에 한국인 청년 2명이 더 있더라. 그래서 3명을 구출해 왔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형태로 얼마 전에는 박찬대 의원실로 연락 온 사람들을 또 뭐 구출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자랑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께서는 정치권에 연줄 없는 사람들, 정말 피해자인 사람들 데리고 오라는 거거든요. 누구에게 그 연줄 타고 권력을 연결해야만 구출이 될 수 있다라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박찬대 그렇군요. 의원과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특혜라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특혜
특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당연하게 받아야 될 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정부가 빨리 가서 수사하고 또 외국으로 가고 산으로 들어가고 이러고 있는 범죄단체를 빨리 이제 잡아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외교적인 능력을 보이지도 못하면서 기존에 잡혀있던 사람들 데리고 온 걸 가지고 이렇게 크게 보도를 하는 거 그리고 그 와중에 뭐 로맨스 스캠 120억 원 한 또 한국인 부부는 데려오지도 못한 거잖아요. 예.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정말 이 정부가 너무 저는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설레발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김병주 초롱의 이런 얘기 나왔네요. 예. 아마 그 범죄도시 3에 나오는 문신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거예요. 초롱이까지도 등장을 시켰네요. 근데 이 정도 되면 이런 평가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이재명이 산재 사고가 발생했던 이제 포스코 관련 네. 회사 당시에 관련자들 즉 임원들이 다 이제 사임을 하고 그 이재명이 저런 회사들은 아예 이제 그 회사로서 존재를 할 수 없도록 이제 강하게 어떤 조치를 하도록 지시를 하면서 그런 얘기했었죠. 저런 산재가 또 발생한다는 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이런 얘기했었는데 지금 캄보디아 사태를 보거나 뭐 특히 캄보디아 사태가 지금 주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민들 한국인들이 납치되고 사망하고 이런 사태가 반복되는데 현지 공간에서는 아무런 대응을 못하고 있다. 사실은 구해달라고 해도 자신이 신고를 정상적으로 해야 그걸 구해줄 수 있다는 식으로 대응을 외교부에서 하면서 또 현지에서 대응하면서 납치, 구금, 고문, 사망으로 이어지는 이런 사태가 더 심각해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아니, 그것보다 더 화가 나는 게 예. KBS 기자들이 한 분 이제 구출해 내셨잖아요. 네네. 찾아갔는데 자기 힘들게 대사관까지 찾아갔는데 영업 시간 끝났다고. 아. 너무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거 그러네요. 결국에는 대사관 측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한 거잖아요. 하지만 그 이후에 뭐 어떻게 처리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영업시간이 끝났다고 이렇게 탈출해온 사람을 받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 이게 우리 국민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제가 보여주기식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연히 지나가던 기자들이 보고서는 여기에 대해서 처리를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 이런 거죠. 지금 캄보디아도 대사도 없고 지금 이제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국내에서는 텅 비어 있는 대사관이잖아요. 국내에서는 언론과 국민들이 지금 난리가 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뭐 브리핑도 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네. 실제로 캄보디아 현지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의 말을 빌리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지금 캄보디아의 대사, 총영사 각국 주요국의 국민 우리 한국인들이 뭐 여행객으로 갔을 수도 있고 교민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납치 살인에 대해서 방치한다는 건 이재명 말식으로 하면 사실은 이재명 정부가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 한국인들의 납치 상황, 고문 상황, 사망에 이르는 걸 지금 그런 미필적 고의한 살인 아니나 이렇게 정치적으로 비판받을 만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법적으로 그렇게 예. 판단하기는 사실 조금 어렵지만 정치적으로는 전 분명히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우리 정부에서 외교적인 노력을 얼마나 기울이고 있는가. 국민들 앞에서 대한민국 안에서 큰 소리 치는 것만큼 캄보디아 현지에서 실질적으로 그 우리 피해자들에 대한 구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정부가 만약에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한 개를 해도 한 10개, 100개 한 것처럼 저는 이렇게 굉장히 브리핑을 크게 하는 정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없어요. 이걸 보면은 거의 뭐 깜깜무소식 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와중에 우리 국민들께서 혹시라도 또 사망사고가 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어떨지 그게 굉장히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현재 정확히 확인된 것만 42개 공관장 대사가 임명되지 않은 대공관장 또는 총영사가 임명되지 않은 그 상황이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런 사실은 이제 뭐 중요 국가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우리 교민들 안전이 더군다나 굉장히 챙겨야 될 대사관, 총영사 이쪽이 빠져 있다는 건 당연히 국가로서 존재 이유 그 부분을 다시 묻게 되는 거죠. 그 상황 살펴봤고요. 자, 민중기 특검 문제 새롭게 나온 상황들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회 법사위에서 지난번 조희대 대법원장을 했고, 그리고 주요 이제 고등법원, 주요 지방법원 하다가 지금은 이제 지방법원까지 확대가 됐는데, 어제 부산 고검 고등법원 뭐 이런 데가 국회 국정감사장에 출석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 고검장인 이종혁 부산 고검장이 자, 민중기 특별검사의 이 불법 주식 거래 의혹에 대해서 이제 이종혁 국민의힘 의원이 물었어요. 조배숙 의원이 이거 민중기 특검 이런 정도 상장 폐기 직전에 그 네오세미테크 주식으로 시세 차익을 얻었고 이런데 검찰이었다면 이거 수사하는 피의자와 같은 종목에 이렇게 투자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수사하는 게 맞냐 그러니까 현재 고검장이 이거 수사에 배제되는 게 맞을 것 같다 해서 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민중기 특검 지금 특검을 자리를 떼야 된다는 거죠. 수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특검을 특검하라라는 이야기가 이래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누구를 수사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에는 예전 같았으면은 그 양평 공무원 사망 사고 났을 때 그때 옷 벗었어야 됩니다. 그렇죠. 본인이 책임지겠다라고 했었어야 돼요. 근데 언젠가부터 지금 이 정부 민주당 쪽 정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전 참 뻔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주당이 항상 아나무인식으로 계속 큰 소리 치면서 본인 편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사망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지나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개인에 대한 문제가 나온 거잖아요. 본인이 이 주식을 어쨌든 매수했을 때도 이 대표가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인데 이 사람이 아니라 다른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제안을 받아서 샀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러기엔 이게 비상장 주식이에요. 만약에 상장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삼성전자 제가 삼성전자 요즘에 호재가 있으니까 앵커님도 좀 사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비상장 주식은 상장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사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럼 그 지인이 누구인지 밝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2009년 말에 우회 상장이 되었는데 이 회사가 결국에는 우회 상장이 되면서 감사가 이제 보고서 못 쓰겠다. 너무 엉망이다. 그러고서는 3월부터 거래 중지가 돼요. 2010년 3월부터. 그리고 8월 정도에 상장 폐지가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1월에서 3월 사이에 민중기 특검이 그동안에 계속 가지고 있었던 주식을 매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억 5천 정도의 수익이 났다는 거 본인이 공무원으로서 재산 신고하면서 다 나온 내역들이거든요. 근데 그때 팔 때 내부 정보를 알았던 것이 아니냐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팔았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했죠. 그러면 증권사 직원이랑 통화한 거 제출하면 되거든요. 김건희 여사 증권사 직원이랑 통화한 거 다 녹취 압수수색해서 찾아냈다 이렇게 하잖아요. 압수수색 할 필요 없죠. 본인이 증권사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나 그때 통화했었던 내역 좀 달라. 만약에 증권사에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서 보관이 되고 있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증권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해야 되는데 나는 억울하다. 그런 거 아니다라고 그냥 입으로만 말하자면 털고 지금 지나가려는 게 아닌가. 근데 그 와중에 지금 민주당에서도 김현지만큼 민중기획에 힘을 실어주는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하는 데 있어서 그 민주당은 모르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모습들은 참 뻔뻔하다.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정치인들에게 특검도 전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주당에서 추천한 사람이잖아요. 민중기 특검은.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더 이상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대표 오명환 대표라고 알려져 있죠. 네오세미테크 매도 시점과 지금 동일합니다. 더군다나 오명환의 자식이 가지고 있었던 12,036주가 지금 주식수가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차명 주식이 지금 오명환
자녀 주식이 사실은 민중기 특검은 자식 주식이었냐 이런 것까지 지금 여러 가지 생겼는데 왜냐면은 그게 예. 그때 1월에서 3월 사이에 이제 거래 정지되기 전에 그 오 대표가 한 20억 정도 차명으로 갖고 있던 것들을 이제 수익 실현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지금 11년형을 받았거든요. 그랬죠. 근데 이게 예전에도 국감에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당시에도 뭐 금융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또 대전고 서울대 동문인 사람들이 이 주식을 갖고 있던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아는 사람들끼리 아름아름 그리고 일부는 그 오 대표의 차명 형태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지금 뭐 소멸시효가 뭐 완성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수사하기 어렵다라고 지금 당국에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민중기 특검에게 법적인 처벌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사람에게 특검의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예. 거기에 있어서 소멸시효, 뭐 공소시효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사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역할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예, 민주특검의 공수 자격. 근데 공소시효 문제 여쪽에 나왔으니까 그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어제 이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재명의 또 동기, 사법 동기였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마침 어제 국감에 나와서 요 관련된 부분이 다뤄졌습니다. 그런데 이찬진 이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감독원장도 대통령 연수원 동기인데 그러네요. 대통령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근저당 설정하고 돈 빌려줬던 사람이잖아요. 예. 예. 근데 어제 이제 이미 이건 예전에 금감원에서 조사를 한 건이고 이미 조사가 끝난 상태다. 그렇죠. 그러면서 공소시효도 이미 완성됐다.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끝났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는 좀 다르다. 라는 주장인 이양수 의원이 지금 제기를 했는데 그 영상, 짧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했다가 야당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혐의와 관련된 부분 자체가 공소시효가 완성된 지가 오래돼가지고 주식 거래 정지 전 2시간 동안 거래된 금액만 260억입니다. 공소시효 15년, 즉 50억 이상 요건에 무조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찬진은 그것도 기본적으로 공소시효는 아직도 15년이기 때문에 이 사건 시점을 보더라도 2013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찬진 원장이 난색을 표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답을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공소시효가 15년이라고 생각을 해도 이 주식이 거래 정지된 게 2010년 3월이거든요. 예. 그러면 2025년 3월, 그러니까 올해 초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결되었다라고 봤을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는 우리는 민중기라는 사람에 대한 처벌보다 이 사람이 특검으로서 대한민국 특별검사로서 자질이 있는 것인가,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깨끗한 사람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러한 의미에서도 저는 수사를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형태로 국민의힘에서 좀 이야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그래서 이제 뭐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라는 이야기만 하는데 다른 형태의 공격을 하고 좀 의문에 대해서 좀 강하게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예. 본질적인 문제는 민중기 특검이 지금 특검으로서 자기 지위를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공소시효 문제는 별도로 이제 수사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 차원에서 다뤄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민중기 특검이 이런 정도의 혐의,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까지도 있는 그런 특검이 수사를 할 자격이 있느냐. 그 문제가 사실 본질적 문제겠네요. 그렇죠. 뭐 예. 그렇게 뭐 주식이 거래 정지되기 직전에 팔아서 1억 5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냈다라는 거는 그 이게 만약에 손해 보신 분이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때는 뭐 시총이 한 전국 13위 정도가 되는 상황이었고 7천 명 정도의 개미 투자자가 4천억 원 정도가 물려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오 대표가 11년이랑 꽤 중형을 선고를 받았던 거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 있어서 저는 막판에 수익 실현을
사건을 한 사람들에 대한 한 전수조사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내부 정보 같은 것을 가지고 한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 지금 공소시효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 지금으로서는 일단 민중기 특검의 역할, 자격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라도 이분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수사보다 확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자, 2부에 마지막으로 뭐 이후 민중기 특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김현지 문제, 지금 텅 빈 대사관,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 캄보디아 현지 상황 이런 걸 좀 두루 살펴봤습니다. 2부 강전의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초저분자 콜라겐으로 피부 속 구독, 좋아요. 1부 시작하겠습니다. 송국권 정치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우선 앞서 제가 조금 먼저 소개를 드렸는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포함해서 수사 외압 관련자 5명 전원 구속영장 청구했지만 다 기각됐고 업무상 과실치사 2분 중에 뭐 증거인멸 혐의로 한 분은 구속됐지만 다른 분은 또 구속영장이 기각됐어요. 전체적으로는 다 6명이 다 줄줄이 기각됐는데 이 최상병 특검 사건 이 지금 상황 그리고 어제 법원의 판단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최상병 특검이 이 6명에 대해서 줄줄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기 직전에 예. 언론 보도에서 세계 특검 중에서 최상병 특검이 기소가 제로다. 네. 이 보도가 계속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많은 인력을 가지고 여기저기 뭐 그 수사를 했는데 그 성과가 없지 않느냐 하니까는 갑자기 6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거의 다 대부분 이종섭 전 장관을 비롯해서 다 기각되고 영장이 발부된 것은 임성건 전 사단장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각된 이종섭 장관을 비롯해서 기각된 사람들과 영장이 발부된 임성건 사단장은 혐의가 다릅니다. 예. 그 재판부도 다르고. 그렇죠. 뭐냐면은 임성건 전 사단장은 일종의 그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뭐 바둑판식 수색을 하도록 했고 수중 수색을 지휘를 했고 그리고 또 이게 육군에 가 있는데 그 지휘권을 잘못 사용했다 이거거든요. 네. 이거고 지금 이종섭 전 장관을 비롯해서 이번에 쭉 그 기각이 된 사람들은 바로 VIP 경로설과 관계가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 이게 한번 띄워놔 주시죠. 예. 그러니까 예. 저 경로설과 관련된 사람은 전부 다 영장이 기각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은 핵심은 그거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연 그때 저 상황에서 그 임성건 사단장까지 이 경찰로 사건을 이첩을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 경로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누가 사단장을 하느냐, 사단장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면서 경로를 했다. 거기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다 이제 연루가 됐다. 그래서 그 수사 위압을 행사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을 일단은 그 영장 법원에서는 그 혐의 사실로 인정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인정을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 다음 단계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좀 조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부터 이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예. 사실은 이번 영장 기각에 보니까 다 이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특히나 이 수사 외압 관련된 부분도 관련자들 구속영장 기각을 보니까 사실관계는 이제 일단 다 확인이 거의 다 됐다. 그러면서 법리적인 측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 이 얘기는 사실은 혐의 사실 자체가 이제 뭐 특검이 청구는 했지만 이거 좀 의심스럽다 그런 의미로 해석도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뭐 소명됐다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어떤 특검에서 소환해서 조사를 한 거 이런 것을 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령 예를 들어서 화를 냈다. 화를 냈다 이런 것은 몇 사람들이 맞다 화를 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화를 내는 게 범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화를 내는 거 범죄는 아니죠. 그런데 그러니까 핵심은 화를 낸 이유가 과연 저 수색하는 과정에서 그 고인이 된 장병을 비롯해서 그 다른 실종자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그 사단장은 나름대로 이렇게 거기서 역할을 했을 텐데 그 사단장까지 처벌하는 것이 맞느냐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고 화를 낸 건지 아니면 어떤 로비가 있었는지. 아, 그렇죠. 네, 그거거든요. 네, 너무 사실은 저런 것을 수사를 확대할 대상의 범위로 맞느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렇게 그 판단을 해서 화를 낸 거하고
예부에서 로비가 있어서 뭐 로비 이야기를 자꾸 하잖아요. 민주당 그렇죠. 쪽에서. 로비가 있어서 화를 낸 거하고 다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 영장법원의 이야기를 보면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것은 경로를 했다. 화를 낸 거는 맞다. 그런데 이게 주요 혐의와 관련해서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로비가 없었으면은 법률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에 해당되느냐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단은 영장을 다 줄줄이 기각을 했다. 그렇게 일단은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이 부분은 아마 추가적으로 계속 상당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명영 특검팀이 상당히 지금 난처한 상황에 일단 빠질 것 같아요. 지금 줄줄이 사실은 청구했는데 줄줄이 기각된 상황이 되면 이명영 특검팀의 수사 동력 이게 지금 제대로 될까요? 이제 수사가 이렇게 되면 진행이 되기가 어렵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장 소환 좀 조율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여기서 구속을 시킨 상태에서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또다시 좀 더 이렇게 보강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 쪽으로 가는 이런 자기들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네. 그거 딱 멈춰 세워져 버린 거죠. 네. 요즘 보면은 이거 세계 특검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다른 예를 들어서 조원석 특검도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서 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기각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동력이 거기서 계속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조원석 특검 같은 경우는 이 주경호 전 원내대표 또 소환 날짜를 조절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이 정도 되면은 이 특검이 이제 수사를 멈춰야 된다. 수사를 그렇죠. 멈추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이제 검찰로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조원석 특검을 봐도 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때 딱 끊어졌으면은 거기서 뭔가 정리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새로 일을 벌이거든요. 네. 그 주경호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공범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벌이고 있잖아요. 최혜병 특검도 본인들이 이 수사를 잘못하고 오판을 해서 다 기각이 됐지만은 또 뭔가 다른 시도를 할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 문제 이런 것은 사실상 그 여론의 지지를 받기 어렵게 됐지만은 또 다른 뭔가 시도를 하지 않을까.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민주당 안에 이 세계 특검을 계속 다그치는 TF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전현희 위원장이 있는. 예. 거기서 계속 하니까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저는 이번에 그 김건희 특검팀의 민중기 특검도 그 정도 되면 사퇴를 해야 돼요. 그 정도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도 나오고 또 본인의 주식 투자 문제도 나오고 해서 사퇴를 해야 되는데 사퇴를 안 하잖아요. 안 하고 계속 밀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뒤에 민주당 정권이 있기 때문에 그 민주당 정권의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 최상병 특검도 또 어떤 식으로 이 방향을 틀려고 할지 모르죠. 예. 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원 전 해병대사령관, 자, 영장 기각된 속보, 아침에 새벽 속에 일어났던 속보를 먼저 좀 전해드렸고요. 자, 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문제 한번 좀 다뤄보겠습니다. 복귀왕, 이름도 참 복귀에 맞춰야 할지 기왕에 맞춰야 될지 뭐 그러긴 여러 가지로 해석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대형 사고를 친 이 복귀왕 문제 한번 다뤄보겠는데요. 기사 제목이 이렇게 지금 떠 있죠. 15억이 서민 아파트라고 복귀왕 발언에 부글부글. 예, 복귀왕 이 민주당 의원이 한 말 때문에 그렇죠. 15억 정도 아파트는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다. 아파트라는 인식이 있다. 저 발언 때문에 그냥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지금 들으셨어요? 일단 이번에 그 부동산 대책 발표를 하면서 네. 15억 그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는 이 기존의 그 주담보 대출 한도 6억 원을 그대로 이제 유지를 했다. 유지를 했기 때문에 10억 원 이하에 사는 사람들은 이 15억 원 그까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적용이 안 된다 했는데 네. 일단 그것부터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은 15억 원 미만 주택이라도 그 담보 인정 비율 LTV라는 거 있잖아요. 네네. 담보 인정 비율이 40%로 내려가 버렸기 때문에 그 계층에서도 이게 저 주택 장만이 어려워진 겁니다. 네. 그 계층도 부담이 생긴 거예요. 그래 주택담보대출도 하향이 됐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을 간과하고 이제 그거를 강조를 하기 위해서 15억 원짜리까지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다음부터 이제 인식의 문제가 나오는 거죠. 인식의 문제가 15억 원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과연 우리가 15억 원, 뭐 강남에서는 15억 원이 뭐 평균적으로 제가 보니까 15억 원
초과하는 게 서울에서 32.5%가 있던데 어쨌든 강남에서는 15억 원이 이 뭐 일반적인지 몰라도 서울의 북쪽이나 네. 그리고 본인의 지역구인 본인 지역구는 이번에 그 해당이 안 되죠. 그렇죠. 아산이니까 이번에 예. 해당이 안 되죠. 그런데 그 15억 원을 서민 아파트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인식의 문제. 본인은 나중에 해명을 하면서 용어 선택을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저는 그 민주당 정권 안에 퍼져 있는 강남 좌파들이 주도권을 지금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식의 문제가 아니냐. 왜 그러냐면은 지금 토지 거래 허가 지역에 주택을 갖고 있는 1급 이상 공무원이 70%라는 지금 통계가 나왔거든요. 이재명 정권에서. 네. 그리고 보통 뭐 보면은 그걸 그냥 나오는 게 30억, 40억 아파트예요. 이상경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강남 좌파라고 일컬어지는 지금 정권, 좌파 정권 안의 인식이 15억 원 정도면은 저 정도면 뭐냐 서민 아파트고 저기는 우리가 지금 적용하는 그 규제에 포함되지 않아. 괜찮아. 이렇게 되는데 저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대책이 나오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특히 복귀왕 의원은 지금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거든요. 네네. 간사고 또 그 부동산 관련 TF에서도 뭐 직책을 맡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저런 인식 가지고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겠느냐.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예. 자, 저런 발언이 왜 나왔을까요? 앞서 이제 11.5 부산 이런 부동산 대책이 뭐 잘된 대책이다. 상당히 문제가 없다. 일부 과도기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문제가 없다. 15억 기준으로 볼 때 이 대출 규제나 이런 것이 실제로는 15억 이하의 아파트에는 적용이 안 되고 이런 거 막 설명하다가 서민 기준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단순한 실수 또는 허언이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본인이 용어 선택을 잘못했다고 지금 말을 피해갑니다만 단순한 실수이겠느냐. 지금 전국 평균 아파트 가격은 15억은커녕 한 5억 원대 수준입니다. 통상적으로 전국적인 평균 아파트. 서울 지역도 약 11억 원대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우리도 소득을 이야기할 때 평균 소득과 중간 소득이 다르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근데 용어가 혼란되게 지금 쓰고 있는데 왜 저런 얘기를 하느냐. 민주당의 이 고위층 생활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평소에 얼마나 일반 국민들이나 서민들과 동떨어져 살고 있는 상상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걸 드러내는 게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굉장히 위선적인 것이 드러나는데 특히나 여기에 이제 강남 좌파들의 속성, 말과 실제 행동과 현실 인식이 실제 다르니 강남 좌파들의 내면이 드러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예. 그 전에부터 이제 일단 뭐 진보 좌파라고 그러면은 뭔가 이 청렴하고 과거에 청렴하고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그리고 좀 그 정의롭고 뭐 이런 인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거 완전히 과거 이야기입니다. 아마 우리들 뭐 대학 생활할 때 그 정도 시점의 이야기고 그 이후에 이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조국 씨죠. 조국. 예. 조국 씨 그렇게 이 좌파 진보 뭐 학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청렴한 척 했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뭐 웅동학원 문제도 그렇고 그 자녀 입시 비리뿐이 아니고 웅동학원 사모펀드 문제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모펀드 문제 이런 거를 보면은 정말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 조국 씨였는데 이게 조국 씨 하나가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 어떤 뭐 본인들이 자본주의에 그 이렇게 젖어가지고 뭐 자본주의에 젖는 건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괜찮죠.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본인들이 정치를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마치 자기들은 뭐 어떤 탐욕이 없는 듯이 재물에 대해서 욕심이 없는 듯이 이렇게 하면서 그 뒤로는 전부 다 이렇게 다 챙기고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이 다른 사람들의 사다리를 걷어차버리는 자기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사다리를 걷어차버리는 이런 식의 행태를 보이는 것이 큰 문제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해명을 할 때 항상 보면은 국민 염장을 또 질러요. 해명을 한다고 하면서. 그러네요. 조국 때부터 그렇게 했고 지금 이상경 그 차관이죠. 이상경 차관도 배우자 이야기를 했잖아요. 배우자가 샀다. 나는 마치 본인은 아무 관계도 없는 것처럼. 그런데 이상경이 바로 이재명 그 정권의 주택 정책 일반자거든요. 그리고 원래 뭐 그 도시 조경학과 교수인데
1차관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성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뭐 기본 주택, 뭐 기본 소득에 맞춰서 기본 주택 이런 구호가 있으니까 그거 시켰는데 결과적으로는 실력이 없다는 것이 드러난 거죠. 구호만 있고 실력도 없는데 거기다가 본인의 도덕성도 이렇게 상당히 큰 결정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계속 이것을 맡기는 것인가. 저는 복귀왕 그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국회의원 사퇴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국토위에서 물러나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위반을 하는. 그리고 이상경 차관은 당장 자리를 그만둬야죠. 본인이 그만두지 않으려고 뭐 어제 2분짜리 그 유튜브 통해서 뭐 해명도 아니죠. 유튜브 통해서 변명을 했는데 거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워낙 중요한 그 국민 생활과 밀접한 그 부처를 맡겨놓으면 안 돼요. 예. 좀 뭐 사퇴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 저 사진 마침 잘 띄워놨는데 그 그대로 좀 띄워놔줘서 보세요. 자, 그런데 이 복귀왕의 이야기 중에 15억 정도 아파트는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다. 이것도 이제 15억이라는 서민 기준의 이상한 가이드라인을 상상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이상하고 그 기준점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이상했지만 15억 이상의 아파트를 가지는 것은 부를 축적하는 욕망의 과정이다. 이렇게 해서 욕망의 덩어리들이다. 자, 앞에 그거 다시 한번 계속 아까 예. 그런데 지금 뭐 일부만 있습니다만 강남 3구에 지금 이재명의 내각이나 대통령실에 지금 대통령실에 참여했던 사람들이군요. 저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강남 3구에 지금 가지고 있는 다 15억이 아니라 20억, 30억, 40억 그 지금 아파트 가지고 있는 사람 저 욕망의 덩어리들이 지금 대통령실을 가득 채우고 있네요. 그러니까 보통 이 욕망의 덩어리라고 하면서 부를 적대시 하잖아요. 예. 부를 적대시 하는데 본인들은 부를 이미 다 쌓아놓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것이 그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계속 이 비슷한 정책을 내놨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런 그 류의 발언들, 그 내로남불, 쉽게 말해서 내로남불 발언이 원조가 그때 장하성이었어요. 예. 장하성 문재인 정부 정책실장이 그때 그때와 지금이나 비슷한 상황입니다. 집값이 폭등을 하니까는 대책이라고 내놨는데 공급을 해서 이 주가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그냥 아예 그거 묶어버리는 이 규제로 묶어버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원인 중에 하나인데 그때도 지금하고 인식이 똑같아요. 장하성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도 강남 살아서 그 강남 살지만은 국민 모두가 강남에 살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때 그 완전히 국민의 영리를 건드렸죠.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는 일단 강남에 사니까는 다른 사람까지 다 뭐 강남에 살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을 했는데 이번에 이 나오는 말들이 그거 2탄, 3탄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이것은 좌파의 그대로 된 민낯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자, 복귀왕 근데 발언 이상경 이 차관의 발언 부동산 대책 발표가 15일 날 기준점으로 하면 지금 한 열흘 정도 됐는데 그 사이에 오히려 이 서울이나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지금 폭등한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지금 복귀왕의 발언 이상경 차관의 발언 이게 지금 미칠 파장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 어떤 그 부동산 그 가격을 잡기 위해서라고 하지만은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해서 잡히지 않는다는 거는 그 문재인 정부 때 다 경험을 했어요. 네. 그런데도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는 부동산 정책에도 이념을 심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념을 심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공급을 하려면은 이 재건축도 좀 완화를 해줘야 되고 재개발 재건축을 완화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린벨트도 풀어야 되고 뭐 금폐율하고 용적률 이런 것도 좀 조정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를 하지 않고 뭐 그린벨트 안 풀고 재건축 이거 허가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일종의 좌파 이념이거든요. 그 대신에 그런데 집값은 잡아야 되니까는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완전 묶어버리는 거예요. 네. 저기 묶으면은 그냥 거래가 매매 거래가 끝나는 것뿐이 아니고 후속되는 것이 있죠. 전체 대란이 일어나고 거래가 안 일어나니까는 그렇게 하고 이렇게 내려오면 지금 월세도 난립니다. 그렇죠. 월세도 지금 그 마포 며칠 전 신문에 보면은 뭐 마포의 어느 84제곱미터짜리가 월세가 4억에 300만 원짜리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예. 300만 원 막 400만 원짜리가 400만 원짜리 나와요. 네, 월세. 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파트 살려면은 예. 그러면은 결국은 그 신혼부부들이나
아니면은 지금 갓 직장 생활을 시작을 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리고 뭐 한 40대까지도 이 굉장히 큰 정말 실소유자 집을 사려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거기 가서 거주를 하려는 사람들. 실거주자. 예, 실거주자. 그러니까 예. 집을 사서 실거주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네네. 집이 없이 가서 전세를 살든 월세를 살려던 사람들에게는 전부 다 지금 여파가 미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부동산 정책으로 어떤 수혜를 받는 국민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이에 부동산 파장이 굉장할 겁니다. 지금 이제 아마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그게 아주 곳곳에서 일부 흔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굉장한 파장을 일으킬 겁니다. 지금 민주당 집권 여당도 상당히 그래서 당황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막말 파동 때문에 더 소용돌이가 세지는 것 같습니다. 그 장면 먼저 살펴봤고요. 자, 이제 더 어처구니 없는 또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제 잠수함 진수식이 있었죠. 예, 3,600톤급 잠수함 장영실함 진수식이 어제 아니죠. 정확하게는 22일이네요. 22일 하나오션 거제 조선소에서 열렸는데 이 진수식에 이재명도 참여를 안 했고 안규백 이 국방장관이죠. 안규백도 불참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아주 납득하기 어려운 잠수식 잠수함에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동시에 불참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는데 더구나 오전에는 탄도미사일 북측에 탄도미사일 발사도 있었어요. 그런데 진수식에 불참하는 이 상황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본색이 드러난 거죠. 본색.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정권 들어서 여러 가지 뭐 정치 보복도 일어나고 네. 뭐 대기업을 옥죄고 하는 것들도 정말 걱정이지만은 이 국가 안보가 제대로 되겠느냐 저는 굉장히 불안해요. 국군 통수권자라는 사람이 그 과거에는 뭐 지금 신형 잠수함인데 저 잠수함뿐이 아니고 과거에 여러 가지 어떤 구축함이나 이런 거 진수할 때도 다 대통령이 가고 했거든요. 네. 일종의 전통이었어요. 전통이었는데 이번에 이재명은 물론이고 김민석도 안 가고 안규백 단기 사병 출신 국방부 장관 예. 전부 다 안 간 겁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일단은 앞뒤가 안 맞아요. 뭐라고 했냐면 이재명이 계속 하는 이야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K 방산 이야기를 해요. 네. 방산을 수출해야 된다. 방산을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그거는 이제 과거 정부에서 다 쌓아놨던 그 기술 가지고 지금 그 방산 수출이 K 방산에서 많이 하잖아요. 거기 이제 편성을 해서 방산 수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방산 수출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저거 우리 국산 우리 국내 기술로 저런 잠수함을 만들었으면은 네. 저기 가서 방산을 홍보를 해야죠. 그렇죠. 디젤 잠수함으로는 지금 세계 거의 최고급이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 기술로 만든. 그럼 저거 가서 홍보를 하고 해야지 K 방산이 살아나는 거고 네. 또 하나는 뭐라고 하냐면은 자주 국방 이야기를 해요. 네. 자주 국방 이야기를 하면서 미군 없어도 된다. 왜 외국 군대가 한국에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을 납득하기 어렵다. 이 말을 했잖아요. 네네. 그 주한미군이 또 과거에는 점령군이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뭐 세계 4위의 6위라고 했나요? 이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가 자꾸 미군에 의지하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그 국방력이 커야지 주한미군이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해군 전력의 가장 핵심적인 저 잠수함을 진수를 하는데 거기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거는 완전히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어떤 말에 대해서는 거짓말인 거죠. 그러면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 바로 북한 눈치 보기죠. 특히 이제 이달 말에 에이펙에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날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하고 만약에 만나면 거기에다 또 숟가락 얹겠죠. 예. 숟가락 이제 그런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인식이 그대로 지금 노출된 것이 불참한 겁니다. 예. 그런데 앞서 말씀대로 북한의 북측의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또는 국가안보실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국방부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떤 입장을 밝히는 게 아니라 아무런 입장을 안 밝혔어요. 이것도 초유의 상황인데 지금 대통령과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동시에 진수식에 불참하는 국무총리도 불참을 당연히 했고요. 이건 단순히 정치적으로 평가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 의지나 국민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거나 훼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특히나 국방부 장관은 저 정도면 권한을 아예 박탈해야 되는 직무유기로 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도 좀 판단이 되거든요. 직무유기도 뭐 종류가 있는데 이것은 국민 생명과 관련된 문제예요. 예. 국민 생명하고 안보와 관련된 문제고 이게 그 이재명 정권이 출범할 때부터 북한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출범하기 전에 그 우리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북한에 대해서 계속 도발을 했는데 김정은이 잘 참아줬다. 예.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북한이 그 미사일 발사를 한 데 대해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오랫동안 잘 참았다고 했던가. 그거 망언입니다. 그게 국군 통수권자예요. 국군 통수권자인데 자꾸 도발을 안 하고 오랜만에 도발해줘서 고맙다. 이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그 도발을 하기 전에는 계속 그 북한의 뭐 핵 능력도 키우고 있고 미사일도 계속 뭐 연구를 하다가 이제 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멈추고 있었던 게 아니고 그 능력 개발을 그 핵이나 미사일 개발을 멈춘 게 아니고 좀 그 기간에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실험 발사를 하는데 그 기간이 걸린 것이지 그걸 뭐 한국을 걱정을 해가지고 멈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오랫동안 참아줘서 그 뭐 다행이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이거 국군 통수권자 자격이 없는 겁니다. 국방부 장관은 물론이고 국군 통수권자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거는 이 본인이 그 선서도 했잖아요. 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그 선서 자체를 무색하게 만드는 거죠. 예. 자, 나온 김에 이 장영실함 문제 잠깐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디젤 잠수함으로서는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게 실전에 배치될 경우에 뭐 저 단계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실전에 배치되는 건 아니고 시험 평가 기준을 거치고 해군의 전력화 과정을 거친 후에 실전 배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상당한 위력을 갖는다고 하는데 성능적으로도 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일단 저는 우리나라에 이런 잠수함을 건조할 능력이 있다는 것에 굉장히 놀랐어요. 예. 우리 보통 잠수함 하면은 아주 소형 잠수함, 잠수정이라고 하잖아요. 잠수정, 예. 네, 잠수정 정도를 생각하는데 예. 이거는 제가 이렇게 기사를 나와서 소개하는 걸 보니까는 잠항 시간 그리고 이런 뭐 항해 시간 이런 것이 2-3주 최대 2-3주가량 작전을 펼칠 수 있다. 이거 한번 이렇게 바다로 나가면 바다 깊이 들어가게 되면 한 3주 가까이는 떠오르지 않아도 된다. 예,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있잖아요. 예. SLBM이 지금 북한에서 계속 우리가 그전에 많이 보도도 하고 했는데 SLBM에 대해서 시험 발사를 계속 북한이 하고 있어서 거기가 가장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우리 잠수함은 SLBM 수직 발사관을 10개까지 이제 늘리고 있어서 저걸 정밀 타격을 하는데 또 킬체인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국방 자산의 어떻게 되면 가장 핵심적인 그 부분이 새로 개발에 대해서 진수식을 하는데 그게 국군 통수권자는 물론이고 국방부 장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거죠. 북한 눈치를 보느라고. 그렇군요. 근데 이름이 좀 장영실 하니까 보통 이제 그간에 우리가 알았던 뭐 잠수함의 이름 하면 주로는 뭐 안창호함, 뭐 신채호함 뭐 이런 좀 이렇게 역사적으로 조금 알려져 있는 그 주로는 독립운동가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좀 주로 알려졌잖아요. 유인들 위주로. 근데 이 과학자, 과학기술자라고 해야 되겠죠. 이 과학기술자인 장영실 좀 이름이 붙여진 게 좀 의아하긴 해요. 근데 일단 어떤 한 명을 그냥 짓는 게 아니고 예. 그 재정 기준이 있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재정 기준이 있어서 독립운동에 공헌한 인물 그리고 강복호 국가 발전에 기여한 인물 이렇게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김자진호, 안종근호 뭐 이런 게 있어요. 홍범도 쪽 있는데. 그러네요. 예, 그런데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자치단체 같은 게 있어요. 그 천안함, 과거에 천안함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근데 이번에 이거를 장영실함으로 한 것은 아무래도 최첨단 그 기기들이 다 장착이 됐잖아요. 좀 더 소개드린 대로. 그런데 장영실 우리 기술의 혁신적인 제품이다. 혁신적이죠. 그래서 그러니까는 그 세종대왕 때 그 과학자이죠. 예. 장영실.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장영실함으로 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뛰어난 기술력을 상징하는 의미가 좀 있군요. 첨단 기술.
를 상징하는 과학기술과 혁신의 상징, 그런 의미로 조선 과학기술자의 상징적 인물 장영실 과학자를 거기에 붙인 거군요. 자, 그런데 더불어서 조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앞서 이제 장영실 진수식의 이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이 동시에 불참하게 되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도 지금 대통령실도 국가안보실도 국방부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정부의 지금 그 속내가 그대로 아까 좀 드러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과 별도로 지금 앞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회담 문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고려, 이 부분도 좀 하고 있다고 보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재명으로서는 네. 그 굉장히 여기서 기대를 하고 있겠죠. 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게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어쨌든 뭐 북한의 여러 가지 그 유화 제스처를 계속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북한보다 선제적으로 대북 그 방송도 다 꺼버리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하고 하면은 본인이 제2의 그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그 문재인도 거기에 끼어들었잖아요. 네네. 미국 정상회담 하는데 계속해서 뭐 한반도 운전자론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전부 다 실패로 끝났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그 본인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해보겠다는 그런 욕심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게 지금 어렵습니다. 그때 일기 트럼프 때하고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특히 김정은이 그때는 이 대북 제재가 무서워서 그 계속 회담에 응하고 했지만은, 지금 대북 제재에 대해서 내성이 다 생겼어요. 내성이 생긴 데다가 지금 한국을 그때는 뭐 동포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지금은 적대적 국가로 규정을 해버렸잖아요. 이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다시 조성되기는 어려운데, 거기에 대한 이제 미련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모처럼 오랫동안 참았다 뭐 이런 식의 그 발언이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 장영실 그 진수식에도 참여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발언이 나오는데, 지금 그게 현실화되기는 어려운 것이고, 또 하나 그때 그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국 정상회담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때 소위 말해서 재미를 봤어요. 좌파 정권이. 뭐 평화 무드를 조성한다고 해서 전쟁이냐 평화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싹쓸이를 해버렸습니다. 그 대구 경북하고 제주도 빼고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또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으니까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선거에 한번 활용을 해보자. 그런 의도도 다 깔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지금 장영실람 진수식의 불참한 상황으로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해서 지금 내란 혐의로 계속 특검팀에서 몰아붙이고 있는데, 지난번에 구속영장 기각이 됐었죠. 그런데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불구속 상태에서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주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 문제 한번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 리버티님 후원 고맙습니다. 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 사건 담당하고 있는 담당 재판장이 이진광 부장판사입니다. 그거 띄워놔 주세요. 이진광 부장판사 재판 중에 이런 얘기했어요. 한덕수 총리에 대한 죄를 추가하라 하고 내란 특검에 사실상 지시하는 요구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원래 기소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관련해서 그거 단순히 방조 혐의로만 보지 말고 그거 주동자로, 사실은 공범으로 봐라. 그거 좀 죄를 추가해서 다시 기소를 추가하라.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목이 그래서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 한덕수 죄 추가하라고 요구한 부장판사, 이게 이진광 부장판사입니다. 근데 이진광 부장판사 하면 기억하실 분들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대선 끝난 후에 6월 10일쯤에 이재명의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사건 이 재판 중지시켰던 이 재판장 이진광입니다. 이 상황 일단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일단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죠. 예. 우리 형사 33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기서 김동연 부장판사가 있을 때 대장동하고 백현동 그 유래신도시 성남FC가 묶인 그 재판 하나하고 위정교사 재판하고 두 개를 했어요. 네. 두 개를 하다가 김동현이 가기 전에 위정교사를 무죄를 쳐버렸습니다. 무죄를 치고 가고 대장동하고 이 재판은 질질 끌었죠. 질질 끌고 서로 그 이재명 피고인도 안 나가기도 하고 김동현이 끌어주기도 했는데 그러다가 이 위정교사는 무죄를 해버리고 다른 데로 갔거든요. 네. 거길 이어서 들어간 게 이진관 부장판사인데 그렇죠. 이진관도 그 앞에 김동현 못지않게 지금 그 정권에 충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때 5개 재판이 일제 이제 중단됐는데 제일 처음에 뭐 추지정으로 중단시킨 것이 서울고법 형사 7부 이재건 그 판사고 그 다음에 그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에서 대장동 재판까지 전부 다 이 취소를 그러니까 중단을 시켰잖아요. 예. 중단시킨 거에 이어서 이번에는 어떻게 판사가 검사들이 제출한 공소장을 가지고 그걸 유무죄를 판단을 하는 건데 예. 특검도 지금 그 별거를 다 지금 걸어놨잖아요. 별거 다 걸어놔 가지고 조원석 특검이 이 기소를 했는데 그거야 부족해 좀 더 해 이렇게 한 거예요 판사가. 예. 판사가 그렇게 하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소위 말하는 내란 방조 혐의 이렇게 됐는데 여기다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도 추가를 해라. 중요 임무 네. 종사자.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수사를 안 한 사람이잖아요. 예. 수사를 안 하고 수사를 해온 거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는 특검에서도 짜고 짜내 가지고 이렇게 그 기소를 한 건데 거기다가 더 플러스 알파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 이 누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누구에게 메시지를 보내겠습니까? 이재명 정권에 지금 메시지를 뭔가 보내고 있는 거죠. 왜 보낼까요? 지금 대법관 확 늘어납니다. 예. 대법관 이대로 가면은 뭐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대법관이 12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나고 그 중에 22명은 이재명 정권 임기 중에 임명을 해요. 네. 22명이나 임명을 해요. 그러니까 대법관 자리가 눈앞에 보이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눈앞에 보이니까는 이 재판부 말고 가령 이재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재건 그 재판부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동연이고 지금 서울고법 형사 7부의 이재건 재판부가 제일 처음에 이거를 이재명 그 선거법 재판을 연기를 했잖아요. 주지정을 거기서 스타트를 끊었거든요. 그런데 이재건 부장판사도 그 전에 윤석열 정부 때 대법관 그 명단에 한번 올라갔었어요. 예. 올라갔다가 탈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꿈이 있습니다. 대법관에 대한 꿈이 있는데 이재건도 최근에 보면은 그 장영하 변호사, 네. 장영하 변호사 이재명과 라이벌이죠. 거기에 대해서 명예훼손 그 혐의에 대해서 1심에서 무죄 나온 걸 이재건 2심에서 또 유죄로 바꿨거든요. 그렇죠. 왜 판사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이 판사들이 전부 다 지금 대법관 꿈에 젖어가지고 이재명 정권에 충성하는 것 아닌가. 그런 권력에 지금 줄서는 판결을 재판 결과를 내놓으면 좀 있으면 나한테는 굉장히 큰 뭔가 떨어진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 판사들 뿐이 아니고 어제 정청래가 쪽쪽 뭐 한 4명인가 쪽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뭐 정의로운 판사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정의로운 게 아니고 저는 이 지금 기회주의라고 보는데 일단 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그런 판사들을 4명을 쭉 이름을 열거를 하면서 여기에 이 판사도 들어가서 이진건 부장 판사도 들어갔는데 이렇게 하면서 정의로운 판사다 이렇게 나왔죠. 네. 그러니까 그 안에 명단에 포함된 4명은 아마 다음에 대법관 될 겁니다. 대법관 예약을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럼 한번 좀 추가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조 특검에서 내란 그 방조 혐의를 적용했던 걸 오히려 이 재판장이 그걸로는 안 돼. 주요 임무 종사자 혐의로 몰아붙여서 훨씬 더 높은 유죄로 날 경우에 훨씬 더 형벌이 강한 그걸 좀 특검에서 기소 내용으로 해서 추가해라 이랬다는 것은 이미 그 자체가 이미 재판을 이제 초기 막 시작하는 단계인데 유지의 심정을 이미 공개적으로 드러낸 거 아닙니까? 유죄뿐이 아니고 네.
내가 최고형을 때릴 자세가 돼 있다. 이미 때려야겠다. 네, 결과적으로. 최고형을 때릴 자세가 돼 있으니까는. 네. 그런데 이 최고형이 혐의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현재의 내란 방조 혐의는 그 내란 우두머리, 소위 말하는 내란 우두머리는 뭐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무기금고인데 그 절반 정도, 그러니까 징역 10년 정도가 최고형인데 이거 여기다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를 하면은 이게 그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도 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최고 형량, 뭐 설마 사형은 때리겠습니까만은 내가 최고 형량을 때릴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이거는 유죄고 이미 저 재판을 시작을 하면서 유죄라고 확정을 해버린 거죠. 유죄고 최고 형량을 때릴 준비가 돼 있으니까는 거기에 맞춰서 공소장을 새로 만들어 와. 그 혐의 제명도 바꿔가지고 더 추가해가지고 새로 만들어 와.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는 이건 그 판사가 아니죠. 이건 진짜로 뭐 법복을 입은 그냥 그냥 판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정치 판사이거나 아주 그냥 법관의 그냥 그 괴괴한 행동을 스스로 유발하는 사람이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 판사뿐이 아니고 네. 지금 우리가 판사 사회에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재판 속행. 네. 이재명 재판 재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이 서울고등법원장도 국정감사장 나서 그 뭐 현실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잘못된 이 폭주하는 이 상황을 멈추는 데는 판사들이 걸기를 해야 된다. 들고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판사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게 갈라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청래가 4명의 판사를 쭉 이야기한 것도 최근에 재판 재개 이야기가 국정감사장에서 나오고 서울고등법원장이 그런 그 가능성을 비추고 하니까 판사들 갈라치기 한 거거든요. 네네. 갈라치기를 하는데 이 이진관 판사는 아예 거기서 한쪽으로 쏠리는 극한을 보여준 거죠. 극한을 보여준 거죠. 저 어떻게 판사가 미리 그 유죄를 예단을 하고 그리고 형량까지 본인이 다 내 결심을 하고 있다. 있으니까는 거기에 그 특검이 맞춰서 가져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판사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거죠. 네. 완전히 정치 판사의 지금 전형을 보여주고 있네요. 권력 앞에서 자기 일신의 욕망의 덩어리들, 아까 부동산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권력에 관한 집약 이런 게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났는데, 근데 송건 평론가님, 앞서 4명을 이야기를 했는데 정청래가 이야기한 그 4명, 김주옥, 노행남, 뭐 송승용, 여기다가 이제 이진관 뭐 이런 부장판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런 사람들이 대개 어떤 행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 주진우 의원이 전부 다 그 페이스북에서 바로 반박을 했죠. 예. 이 4명에 대해서 그 김주옥은 법관 대표회의 소집을 요구를 했던 판사인데 그 법관 대표회의라는 게 주로 이제 좌파 쪽에서 요구를 하는 거죠. 네네. 좌파 쪽에서 요구를 해서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에 대한 유죄 취재 파기 환송 이 과정을 따지겠다고 했는데 그게 가반세가 안 돼서 가반이 안 돼서 이게 그 안건에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거를 주도한 사람이 김주옥이고 이 김주옥이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하면서 운동권이었다. 운동권 출신이 지금 판사가 되는 거죠. 그전에는 이제 그 운동권하고 국가보안법으로 실형을 받은 판사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이 그전에는 되지 않았는데 그때 아마 그 어떤 조치가 있어가지고 그 이후에는 이 판사도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뭐 학생 운동할 때 이런 때 이념을 지금 판결에다가 대입을 시키니까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노행남 판사는 건인숙 그 전 의원 그 민주당 좌파 소속이었죠. 그렇죠. 거기 설립한 노동인권회관 이 출신이고 송성룡 판사는 바로 그 유명한 우리법연구회 이 출신이라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진관 판사는 이 대장동 사건 재판을 중단시켜버린. 그러니까는 그 전에 이제 저런 전력이 있던 사람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을 하고 아니면 한독수 전 총리에 대해서 형량을 더 무겁게 해야 된다는 주장을 막 하고 있으니까 정청래가 이 4사람을 딱 콕 집어서 정의로운 판사라고 소개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판사들 갈라치기에 들어갔다. 그거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저 사람들은 정의로운 판사들이 아니라 운동권 출신이거나 과거에 공산주의 혁명이나 한국의 반체제 운동을 주도적으로
참여했거나 그에 동조하는 전형적인 반대한민국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정치 판사들이네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사법부 독립이 아니라 사법부가 권력 아래에서 선출 권력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사법 권력보다 우위에 서기를 바라는 사람들인가요? 그 논리로 하면 이재명 말대로 하면 이 사법부 권력은 지금 그런 선출 권력 밑에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에 동조하는 사람들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이 그 국가 권력 서열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 이제 그 내란 소위 말하는 내란 특별 재판부를 만드는데 네. 이 입법부가 들어갈 수 있다. 아니면은 뭐 전담 재판부 만드는데 행정부가 들어갈 수 있다. 이거를 하면서 특히 입법부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서 이 서열이 직접 선출된 이 권력인 그러니까 입법부가 최상위에 있고 이 임명직인 사법부는 그 밑에 있다. 이렇게 하면은 사법부 판사들이 정말 이거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상권 분립을 원칙적으로 훼손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마치 부역을 하는 듯이 하는 판사들이 있는 거죠. 이 판사들은 이 사법부 전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의 어떤 뭐 출세 욕망 뭐 이런 것이 먼저 작용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비슷한 부류가 또 있어요. 예. 이 검찰 출신으로서 이재명 변호사 하다가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뭐 박균택 뭐 이런 사람들, 김동아, 네, 김동아 뭐 이 김기표인가요? 뭐 이런 사람들이 이건태, 양부남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지금 검찰 해체에 나섰거든요. 자기들이 검사 출신이면서 마치 자기 후배 검사들이 전부 다 사건 조작을 하는 그런 검사로 매도를 해버리고 검찰 해체에 나섰어요. 자기 친정인 조직을. 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본인들은 금배지도 달고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우리 사법 체계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뭐 검찰 조직이나 저 판사들은 사법 조직이나 이거 생각하기보다 본인들의 출세욕을 앞세워서 행동을 하니까 이런 상황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예. 자, 1부에 우리 송국권 정치평론가님 모시고 뭐 이재명의 복귀왕부터 해서 이재명 그리고 부동산을 거쳐서 이 법원 안에 있는 정치판사들의 행태까지 살펴봤습니다. 송국권 정치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초저분자 콜라겐으로 피부 속까지 촘촘하게 관리하세요. 하루 두 알로 피부 보습, 탄력 개선, 체내 흡수에 용이한 저분자 PC 콜라겐, 부원료 또한 탄탄하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3,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0,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독립, 성장, 역전, 펜앤경제TV 권미란입니다. 8월 25일 매일 저녁 8시 경제독립 8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대형주 블루칩 발굴 전문가 이정호 멘토, 테마 선점 전문가 이주호 멘토, 글로벌 자산 배분 투자 전문가 문서진 멘토, 삼박자 매매 월드바겐헌트 송동현 멘토, 실전 초고수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라이프를 180도 바꿔줄 경제 라이브, 경제독립 8시, 매일 밤 8시에 뵙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